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를 속썩이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 시원합니다. 저의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그와의 관계를 모질게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 대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아이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은 우리 가족을 평생 갇혀있던 칠흑 같은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기가 막혔던 제 사연 한번 꼭 들어봐 주세요. 10대 시절 홀어머니와 저는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삭바느질과 소일거리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며 살았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한 끼 먹을 만큼 가난하고 서러운 시절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하기에 잔인했던 그 계절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소했던 행복도 잠시였어요. 몰락한 양반가의 막내딸이었던 엄마는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살 수 있다며 저를 친척집에 맡기고는 재혼을 하고 말았어요. 공부를 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등 떠밀려 친척집에 맡겨졌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맡겨진 이유는 삼촌 내외의 살림을 거두는 식모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서글픈 식모살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시켜준다는 처음의 약속과 달리 결국 국민학교조차 마치지 못한 채 남의 집 아궁이 앞에서 떠나가지 못했어요. 부모도 없고 재산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저를 그냥 무시해 주길 바랐지만 가세가 기울어져가는 양반가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대하는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치더니 급기야 나중엔 별거 아닌 일로 손찌검까지 하더라니까요. 여기 더 있다간 맞아 죽겠다 싶었죠. 경수가 또 멍이 들었네. 이번엔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집안일 하다 넘어졌어. 거짓말. 또 맞은 거지? 이제는 숨기지도 못하게 얼굴까지 때리는구나. 그냥 소바 넘기다가 그만 떨어뜨렸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경수가 더는 그 집에 있으면 안 돼. 점점 더 심해질 거야. 근데 배운 것도 없는 내가 어디로 가겠어?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는데. 요즘에 서울에 공장을 엄청 많이 짓고 있대. 일손이 부족하다고 난리야. 공장에서 일을? 난 해본 적 없는데. 처음엔 다 그렇지. 그렇지만 배우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봉급도 많이 주고 밥 안 굶어도 된대. 일단 그 집에서 나와야 해. 이대로 있다간 정말 큰일 날 거야. 그래도 나는 그 집 식구들한테 신세를 졌는데 이렇게 도망치듯 나가도 되나? 신세라고? 그 집은 네가 공짜 한이었을 뿐이야. 이젠 맡기까지 하잖아? 무슨 신세를 졌다는 거야? 그래도 더 이상 핑계대지 마. 내일 새벽 집안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내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릴게. 꼭 필요한 것만 챙겨와. 언니,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네가 이렇게 계속 매맞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나도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두려워.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 가난하게 사느니 그냥 고생 조금 더 하고 배 안 굽는 게 나아. 그래, 맞아, 언니. 나 언니 따라갈래. 가서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도 되찾아오고 따뜻한 흰 쌀밥도 많이 먹을 거야. 서울에 발을 디디던 그날 두 소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시골 촌년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작아졌고 고향의 별빛은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삭바느질이나 몇 번 해봤지
봉제 공장 일은 10대 소녀들한텐 가혹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루 15시간 이상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야 했고, 일이 바쁘면 밤을 지새워 일하기가 다반사였어요.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서울답게 여객공들을 어찌나 쥐잡듯 잡는지. 아니, 여기 봉제선 또 틀렸어? 자꾸 이렇게 실수하면 곤란해.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어린 년이 어디서 건방지게 말대꾸야? 봉급도 못 받고 잘리고 싶어? 너처럼 일할 애들 세고 셌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사모님,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자꾸 봉급도 밀리시고 저번 달치도 아직 안 주셨잖아요. 어머, 얘 좀 봐.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여태까지 오냐오냐 돌봐줬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래, 니까짓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경수가 이러지 마. 사모님, 죄송해요. 경숙이가 어제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예민해서 그래요. 경수가 얼른 사모님께 사과드려. 사모님, 죄송해요. 잠을 며칠 못 잤더니 많이 피곤했나 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경수가, 우리 좀만 더 참자. 1, 2년만 버티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방 한 칸 마련할 돈은 벌어야지. 알았어, 언니. 난 언니밖에 없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볼게. 당장 일거리를 찾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부당한 일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에 떠밀려 졸음에 치여 무쇠목 같은 미싱 바늘에 손가락을 수도 없이 찔렸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도 검지 손톱이 절반은 닳고 까맣게 죽었답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 힘든 것이 더 서러웠어요. 그 사모님 공장엔 자기 식구들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같이 밥을 먹어도 반찬은 달랐습니다. 자기네 회 식구들은 계란 후라이에 소세지에 뜨끈한 쌀밥을 먹고 저처럼 서울에 연고도 없고 어린 소녀들은 찬밥에 달랑 김치뿐이었습니다. 타지에서 먹는 걸로 어찌나 서럽던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약속하며 언니와 저는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그 시끄럽고 실밥 풀풀 날리는 공장에서 다 보냈습니다. 서울살이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뒤 20살이 갓 지난 무렵 제 또래 남자가 시다로 들어왔습니다. 살짝 마른 몸에 하얀 얼굴, 그리고 조금은 날렵하게 생긴 사내였습니다. 경숙 씨, 둘둘 하나 맞죠? 커피 한잔 하세요. 어머, 고마워요. 경숙 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56년생 원숭이띠예요. 저는 올해 20살 됐어요. 제가 2살 더 많네요. 오빠라고 불러요. 네, 오빠. 아참, 그리고 이따가 이거 집에 가서 먹어. 마장동에 큰 정육식당 있는 거 알지? 거기서 끝내주게 신선한 집에서 사온 거야. 그 남자는 가끔은 저를 먹으라고 우유 한 병씩, 또 어느 날은 그 비싼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내 엄마를 뺏어간 건 남자라고, 나는 엄마랑 다르게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매번 다짐했기에 그 나이 먹도록 한 번도 연애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가방끈 짧아 글자 말곤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소녀. 그렇게 모질고 서러웠던 타향살이에 그 남자는 매일같이 살뜰히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따뜻한 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서로의 벌이를 뻔히 아는데도 기회만 생기면 이것저것 사다 바치니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이런 게 소설 속에서만 보던 사랑인가 싶던 어느 날 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더군요. 경수가 얼른 와서 달걀 하나 먹어. 어머, 따끈따끈하네. 웬 달걀이야? 방금 흥경 씨가 퇴근하면서 너 먹으라고 전해주라던데. 혹시 요즘 흥경 씨랑 만나니? 언니도 눈치챘어? 맞아. 우리 만나는 거 사실이야. 나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나 굴물가에 자꾸 이것저것 챙겨주고 또 훈경 오빠 얼마나 순한데. 그래, 네가 좋다면 나도 좋지만 느낌이 안 좋아. 우리 삼촌이 관상을 보잖아. 어깨 너머로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훈경 씨 얼굴이 영 마음에 걸려서. 왜? 얼굴도 뽀얗고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한데 나에 비하면 탤런트 같은걸? 안 그렇단 다행이야. 근데 항상 보면 활기가 없고 흙으로 만든 인형 같아. 아마 삼촌이 보면 객살 관상이라고 할 거야. 어머, 언니, 객사라니 무슨 말이야? 흉측하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훈경 오빠 요새 피곤해서 그래. 바쁜 일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경수가 미안. 언니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 너가 그렇게 안 느낀다면 다행이고. 그래, 미안. 내가 말이 많았다. 잘 만나면 된 거야. 생애 첫사랑이란 생각에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부정했지만 언니의 경고를 저는 새겨들어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사랑이 깊어지면서 우린 연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 남자는 어려운 집안 살림에 보태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다며 나중에 꼭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가 얻어 살던 작은 새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경수가 이게 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결혼하자고 해놓고 집 한 칸 제대로 못 마련해서. 그런 소리 마.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 내 방이 비록 작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해. 내 새방에 얹혀 사는 게 마음에 걸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꼴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집도 아니고 새방인데.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사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우리 함께 노력하면 언젠간 가질 수 있을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약속할게. 내가 꼭 너한테 집 한 채 사줄 거야. 조그만 아파트라도. 풍경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하지만 난 집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 경수가 너무 고마워. 어서 빨리 돈 모아서 우리 집으로 옮겨가자. 그때까진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급히 차린 살림이었지만 남편의 미안해하는 모습,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남편의 가난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한테도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지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그리 행복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경수가 내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우리 아버지,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많이 때리셨어. 그랬구나. 수중에 돈만 생기면 어김없이 도박판에 가셨고, 거기서 돈 다 잃으면 또 어머니 때려서 뺏은 돈으로 술 마시러 가셨지. 가끔은 여자들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셨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땐 정말 무서웠어. 많이 힘들었겠다. 어머니는 맞고도 우리 때문에 참으셨어.
그러던 어머니가 오랫동안 맞은 후유증 때문인지 서울 오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 충격으로 난 고향을 도망치듯 떠난 거였고, 가끔 내가 화가 날 때면 아버지 모습이 떠올라. 나도 아버지처럼 변할까봐, 가족들을 상처 줄까봐 너무 두려워. 그래서 화날 때마다 항상 밖에 나가는 거였구나.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와 달라. 우리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래도 가끔 불안해. 내 안에 아버지의 피가 흐르니까. 당신은 당신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당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고마워, 경수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어렵게 꺼낸 말을 듣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꼭 이 남자를 지켜주겠노라 다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자매처럼 지내던 언니도 꽤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언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남편을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경수가 언니 이사 가는 날까지 왔네. 멀리 가니까 자주 보기 힘들겠다. 그래서 더 걱정이야. 솔직히 말할게. 훈경 씨, 영 못 믿어. 언니, 또 그 얘기야? 너한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 대하는 그 눈빛 마음에 안 들어. 친구들 많은 것도 그렇고. 그냥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그래. 사교적인 거랑 다른 문제야. 내가 볼 땐 그 사람 너무 번덕스러워. 그리고 자격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언니, 사실 그 사람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대. 어렸을 때 자기 편 하나 없이 자랐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래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나만큼은 끔찍히 아끼는 거 언니도 알잖아? 경수가 부탁할게.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연락해. 멀어도 언니가 달려갈게. 괜찮아. 언니 걱정 안 하게 꼭 잘 살 거니까 언니도 형부랑 잘 살아야 돼. 경수가 약속해.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기로. 알았어, 언니. 꼭 연락할게. 언니도 꼭 전화해야 된다. 언니의 이사를 끝으로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안부도 묻지 않을 만큼 우리 사이는 멀어졌어요. 언제나 저를 지켜주고 아껴주던 언니가 없어서였을까요? 남편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격지심부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과민할 정도로 반응했고, 혹 본인의 실수로 일이 잘못되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자기를 실수하게 만든 세상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에게는 차마 화풀이를 못하겠는지 결국 그이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삼켜질 때까지, 해가 뜨고 또 질 때까지 그이는 술을 먹고 또 마셨습니다. 경수가 술 다 먹었다. 2병만 더 사와봐. 여보,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어때? 이미 많이 취했어. 내일까지 끝내줘야 하는 옷도 산더미야. 내가 뭐가 취했어? 더 마실 수 있어. 까짓 거 내일 가서 다 끝내버리면 돼. 여보,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왜 맨날 술이야?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빨리 가서 술 사오라고. 여보, 제발 오늘은 그만. 너까지 나한테 잔소리야? 김 사장도 오늘 별일도 아닌 거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 망할 놈의 세상. 이놈의 나라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나도 잘 살고 싶다고. 술에 취한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되기는 싫었는지 저에게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풀이는 해야 했기에 집안에는 나만 하는 그릇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꼭 무릎 꿇고 손이 닳도록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마음 약한 저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 괜찮다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언니가 떠나기 전 해주었던 경고가 서서히 와닿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망나니처럼 변한 남편을 그때 떠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요즘 계속 그런 것 같던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사실 나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봐. 나 있잖아. 병원 안 가봐도 알아.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뭐? 정말이야? 응, 우리 엄마도 태몽 꿨대. 우스갯소리로 넘겼는데 우리 아가 태몽이었나 봐. 여보, 나 너무 기뻐. 이제 우리 잘 살자. 정말이야. 내가 다시 못나게 굴지 않을게. 너도, 우리 아기도 내가 꼭 지킬 거야. 술도 끊고 일도 안 빠지고 착실하게 일할게. 당신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깨름칙한 예감은 덮어두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도 자기 자식은 아꼈는지 몇 년간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는 변한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안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셋째도 태어났어요. 하지만 맞벌이에 어린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첫째 하나만 있을 때보단 10배는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물론 힘들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더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니 조금씩 아이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뭔 하루 종일 일해도 내 손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많이도 처먹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청소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또다시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어요. 가방끈 짧던 우리에게 서울은 너무나 똑똑하고 매정한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살기 좋아졌지만 우리 가족만큼에겐 아니었어요. 봉제 공장 같은 제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일거리가 빠져나갔고 봉제업은 점점 사양산업이 되어갔어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공임은 점점 낮아지기만 했고 그와 더불어 우리 5 식구의 살림은 점점 빠듯해져 갔습니다. 육성회비며 등록급이며 또 아이들은 어찌나 잘 먹는지 한 번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도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새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대가는 5 식구 살기엔 턱없이 작았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에 남편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러 여러 지인들을 만나러 다녔고 이후 본격적으로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 들어왔어? 애들 다 재우느라 힘들었네. 들어왔어. 뭐해? 여보, 또 술이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 일자리 구하려면 사람들 만나야지. 지금 같은 땐 인맥이 다야.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취해서 돌아오면 어떡해? 큰애가 아빠 기다리다 잠들었어. 내가 놀러 나가는 줄 알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발품 팔고 다니는 거야. 고생하는 건 알지만 애들도 아빠 얼굴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술값도 만만치 않잖아. 당장 우리 유나 등록금도 못 내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사람들을 만나?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그깟 등록금 누가 안 준대? 좀 기다리라지.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애들 깰라. 남자가 하는 일에 제발 좀 끼어들지 마. 휴, 됐어. 말 거는 내 잘못이지. 내가 뭘 어떡하라고? 우리가 돈 없는 게 내 탓이야?
저 새끼들은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느 한 놈 와서 안기는 자식도 없고. 저 인간 입에서 고생한다는 말이 나온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월급은 제가 더 많이 받았고 몸이 아무리 아파도 일을 나갔던 건 저였는데요. 일주일에 반 이상을 술병 때문에 해질녘이나 되어서야 출근하는 인간이 고생이라뇨. 게다가 그 당시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가장이라는 이유로 월급 봉투는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봉투를 가져가면 오로지 술값으로 탕진해버리니 우리 수중에 남는 돈은 없었어요. 그런 주제에 끝내 남편은 자기 아이들을 자기 인생을 망친 가해자라 생각하고 증오했어요. 왜 애새끼들을 싸질러 놔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그러게 비임을 잘하지 그랬어. 뭐라고? 애는 나 혼자 만드니? 아이고 핫딱지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데? 왜? 내 이놈의 자식들.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하는데 니들이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그 인간은 훈육이라는 이름을 쓴 폭력을 아이들에게 저질렀어요. 학용품을 잃어버린다든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든지 이렇게 별거 아닌 일들도 기분이 안 좋은 날엔 얼마든지 혼날 거리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남편의 기분이 풀리기 전까지 맞아야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말리면 한 개만큼 혼낼 거리가 100개까지 늘어났기에 그저 혼난 아이들을 달래주는 것밖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와 아이들은 점점 활력을 잃어갔고 그 밝고 명랑했던 아이들이 점점 소극적이고 어두워져 갔어요. 공부를 잘하던 큰딸도 점점 학업에 흥미를 잃더니 나중에는 지방대를 겨우 들어갔고 다른 아이들도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할 정도였어요. 제가 미쳤는지 뭐에 씌인 건지 왜 그 당시에 이혼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미련하게도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흠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이들 의사를 한 번이라도 물어볼 걸. 그래도 내면은 착한 사람이야. 본인도 힘들어서 그럴 거야 합리화하고 조금만 참으면 잦아들겠거니 믿고 바랐습니다. 그렇게 삭막한 환경 속에서 시간은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이윽고 학교를 다녔고 육아의 부담은 줄어들었어요.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또 저희 부부는 이제 미신경력도 쌓여 불러주는 곳도 많았어요.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자 남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새로 생긴 닭집 있지? 애들 먹이게 치킨 한 마리 사가자. 당신이 웬일로 애들을 챙기고? 별일이 다 있네. 내가 언제 애들 안 챙겼다고? 얼른 가서 주문해. 애들 배고프겠다. 우리 사이는 또다시 화목해졌고 돈도 제법 모아 공장을 얻어 직접 일감을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따로 구하긴 어려워 공장 한 켠을 칸막이로 갈라놓고 방처럼 사용했어요. 그 옛날 서울에 바퀴벌레는 어찌나 많던지. 하지만 좁은 방에 5 식구가 한 방에 누워 잤어도 조금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어두웠던 우리 가족의 과거는 잊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자상해진 그 모습에 결국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제법 터울이 긴 넷째와 5째를 낳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아이들이 예뻤는지 금이야 오기야 물고 빨고 품에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손대기는커녕 욕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먼저 태어난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니 터울 많은 동생들이 귀여웠는지 엄청 예뻐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조금 더 큰 봉제 공장을 열었고 그렇게 우리 가족도 드디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무렵 IMF가 터졌고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고
급기야 전기도 끊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이런 젠장. 또 우리 쪽에 일감을 안 주겠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유나 아빠, 예전에 미경 언니 알지? 그 언니 다니는 공장에 미싱팀 구한대. 우리 거기 가보는 게 어때? 뭐? 다른 공장에 출근하라고? 내 공장 있는데 내가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되겠어? 나도 내 자존심이 있지. 일감 따올 테니까 보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유나 아빠, 지금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니야. 조금만 참고 잠깐만 다니자는 거야. 상황 괜찮아지면 일감도 많아질 텐데 그때까지만 다니자. 응? 보일러 기름도 없어서 방이 얼음장 같아. 애들도 많이 추울 텐데. 쌀도 다 떨어져서 아랫집 슈퍼에서 빌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작작 처먹었어야지. 내 저 새끼들을 그냥. 아니 유나 아빠, 애들은 또 왜 건드려? 그 인간은 또다시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기 시작했어요. 넷째와 다섯째에게는 손을 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형과 누나들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애들뿐 아니라 저도 그런 현실에 지쳐 반쯤은 삶을 포기한 느낌이었어요.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어요. 후에 성인이 된 아이들한테 들었지만 아빠라는 사람은 자기들의 인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를 구한다는 핑계로 그 인간은 점점 지인들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어느 날부터 잠은 밖에서 자더라고요. 폭군이 없어지니 집은 조용했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나 엄마, 유나 아빠 지금 집에 있어? 유나 아빠 지금 일감 알아본다고 유진실업 박 사장님 만나러 가셨어요. 근데 왜요? 그래? 이 시간에? 오밤중에? 유진실업 박 사장님 만나러 간 게 맞아? 술자리도 같이 해야 한다면서 밤에 자주 나가는데 무슨 일 있어요? 이걸 말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언니, 애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휴, 놀라지 말고 들어. 오늘 우리 공장에서 부동산 사거리 앞에 있는 호프집 알지? 거기서 회식을 했거든? 근데 길 건너 모텔에서 김 사장하고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걸 봤지 뭐야? 뭐라고요? 유나 아빠가 젊은 여자랑 모텔을요? 놀라지 말라니까. 아무튼 나는 유나 엄마 편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거기가 어딘데요? 당장 말해요. 네, 이 인간을. 얘기를 듣자마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 했어요. 다리는 후덜거렸고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정신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간 건지 참.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심히 문을 열었고 그때 저의 눈앞에 펼쳐진 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인간과 아주 어려 보이는 젊은 여성이 뒹구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맞는가 봐요. 한바탕 소리 지른 후의 장면이 기억에서 아예 사라지더라고요. 이 인간아, 내가 네 새끼 5이나 낳아줬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새끼들 집에 내팽개쳐놓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창피하게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무슨 행패야? 안 나가? 빨리 나가! 자기야, 많이 놀랐지?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우리 이혼할 거라고. 자기야? 자기야라니 왜 다른 여자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가 언제 이혼하기로 했어? 박 사장님 만나고 올 거라면서.
거래처 알아보러 다닌다면서 저 여자가 거래처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제 우리 막내 갓 돌 지났잖아. 어린애들 두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집에 잘 안 들어가면 네가 눈치를 챘어야지. 여자가 눈치 없게. 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내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여자가 살도 좀 빼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도무지 예뻐할래도 예뻐할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거울을 좀 봐. 푹 퍼진 몸에 얼굴은 칙칙하고 뽀글머리 파마에 네가 여자야? 넌 그냥 애들 엄마고 내 직장 동료일 뿐이야. 새삼스럽게 애들 내세우지 마. 제가 왜 살이 찌고 화장도 못하고 예쁜 옷을 못 입었는지 네 새끼 키우느라 네 술값 담배값 벌어주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와는 다르게 예쁘고 젊은 여자 앞에선 진짜로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아 그저 소리 지르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그 인간은 기다렸다는 듯 집에서 짐을 몽땅 싸서 나갔어요. 아예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이 전 직장 동료를 통해서 들려왔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더 품었어야 했을까요? 잔소리도 줄이고 남자로서 위신을 더 세워줬어야 했는데 더 매달리고 더 애원하고 더 알아줬어야 했을까요? 결국 이렇게 버려질 운명이었는데도 우리 가족은 괜찮은 거라고 착각했어요. 결국 탓할 건 멍청하게 참고 참은 저뿐이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겨울에 떨어져 죽겠다고 옥상에도 올라갔어요. 간사하게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빈속에 소주를 들이키고는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걸 큰딸과 둘째 딸이 엉엉 울면서 집으로 데려왔더래요. 아이들은 산송장 같은 제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들을 했을지 그 시절만 생각하면 아이들이 걱정했을 생각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제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알아채고는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눌 재산도 없고 어차피 애들 아빠는 애들을 방해물이라 생각하니 이혼하기는 엄청 쉽더라고요. 20년 가까이 함께 일하다 혼자 일하려니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다니면 무시당하기도 일쑤였고요. 이혼하고서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아 엄마, 나야. 애들은 잘 있어? 목소리를 듣자마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에겐 죄인이어도 애들에겐 압박이에 모질게 할 수는 없었어요. 윤아 엄마, 나 그 여자랑 끝냈어. 당신이랑 애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더라고. 사실 남편과 바람이 났던 그 여자는 노래방 도우미였고 남편이 돈이 좀 있을까 싶어 접근을 했던 것이었어요. 술자리에서 술값 아까운 줄 모르고 비싼 술을 턱턱 쳐 마셔댔으니 나이는 좀 있어도 알부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남의 시다로밖에 일을 안 해봤으니 푼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고 결국 빼먹을 대로 빼먹은 여자가 먼저 도망을 갔더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애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내가 잘못했다. 당신도 혼자 일하기 힘들잖아. 모텔방에서 애들 핑계대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고 싶어? 애들 좋아하는 치킨 사갈게. 아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애들 데리고 외식할까? 우리도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하자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아빠 없이 클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와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저는 이미 모든 신뢰가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이미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차라리 남 같더군요.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결국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기로 하고 남편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지은 죄가 있기도 했고 아이들이 자라나 남편보다 체격도 커지니 남편의 난폭함은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커가니 남편도 아이들을 점점 무서워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어린 시절 아빠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하거나 무시하였어요. 한 지붕 아래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해도 웃음과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각자의 역할은 그저 식사 시간에 자리를 채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하나둘씩 기다렸다는 듯 타지로 나갔습니다. 한 명 한 명 떠날 때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떠나고 전 남편은 점점 기가 살아났나 봅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때려 부수는 일은 없었지만 세상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저에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한마디도 본인의 세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떼를 부렸어요. 어제 박 사장 말이야. 뜬금없이 동남아 여행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다니. 내가 해외여행 한 번 못 갔을 거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중에 시간 나면 단체 여행 같이 가자고 하잖아. 그게 무슨 무시야? 박 사장은 당신 생각해서 물어봐 준 것 같은데? 아니, 여자가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내가 지금 벌이도 시원찮으니까 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눈빛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영 느낌이 찜찜했더라니. 원 더럽고 치사해서.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거겠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 주어도 당신 무시하는 사람 없다고 설명해 주어도 이미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버려 제 말은 들리지도 않았나 봐요. 위로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점점 지쳐서 나중엔 남편 말이 다 맞다며 대꾸해 주기를 포기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보냐고, 어떻게 명절인데 용돈도 없고 얼굴도 안 비추냐고 닥달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한다고 제발 명절만이라도 와주면 안 되냐고 빌었습니다. 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하소연을 하더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부탁한 것도 있고요. 아이들은 제가 사정사정 하는 부탁에 드문드문 몇 번 오긴 했지만 아빠에게는 오직 투명인간 취급만 할 뿐이었어요. 한 해에 몇 번 오는 것마저 아이들은 불편한지 점점 오는 횟수도 줄었고요. 그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했는지 아이들이 발길을 아주 끊었을 무렵부턴 더 이상 닭달 같은 건 하지 않았죠. 이제서야 조금 통쾌했습니다. 젊을 적 자신의 인생을 왜 망치냐고 자식들에게 평생 씻어내지 못할 상처를 주다니 이제 와서 대접은 받고 싶은지 솔직히 안쓰러운 마음보단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게 진작 정신 차리지 그랬어 하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정신도 아닌 이 인간을 사회에 풀어놓아봤자 남들에게 민폐만 끼칠 것 같아 그냥 내가 덮어주고 살자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하는 말들이 어쩔 땐 참기 힘들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가 정신을 확 차린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봉제일이라면 그저 옷이나 만들고 일감 받아오고 일감 없으면 쉬어야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은 상상도 못했었고요. 일감을 한 피스 마치고 얼마간 쉬는 중이었어요. 예전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 연락이 왔어요. 윤아 엄마, 요즘 일 어때? 아유, 말도 마. 일거리가 또 끊겨서 집에만 있어. 그래? 그럼 윤아 엄마도 솔깃하겠어. 뭔데?
우리 예전에 같이 일했던 김양 알지? 김양이 작년에 무슨 파이프 공장 들어갔는데 미싱사들이 모자라서 난리래. 파이프 공장에 미식사가 왜 필요하대? 파이프를 단열재로 감싼다나 뭐라나. 근데 워낙 복잡해서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네. 내가 벌써 유나 엄마 얘기해놨어. 경력도 있고 솜씨도 좋다고. 나는 계속 남성복밖에 안 해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월급은 얼마나 준대? 놀라지 말어. 봉제 공장에서 미싱 돌릴 때보다 배는 많더래. 뭐? 에이, 설마 미싱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겠어? 아니야, 유나 엄마. 안 그래도 지난주에 김양 만나서 차 한잔 했는데 글쎄 새 차도 샀더라니까?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해야 되나 봐. 잔업을 하면 시급도 그대로 다 쳐준다고 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도 너무 오래 일을 쉬긴 했는데 거기가 어디래? 그게 있지.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쪽으로 가야 해. 거리는 멀지만 기숙사도 무료로 살게 해준다더라고. 경기도라고? 이제까지 서울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나는 다 전달했다. 유나 엄마도 잘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니. 그리고 기숙사에 무료로 살게 해준다니.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저야 미싱 기술이 몸에 완전히 익어서 혼자 일을 해도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안 됐지만 남편은 저같이 오랜 시간 연마한 기술도 없었기에 제가 떠나면 남편이 손가락만 빨 일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아무리 정이 없다 해도 같이 산 세월이 있기에 동료의 제 애는 모른 척 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남편 놈은 결정 내리기 쉽게 하더라고요.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역시나 세상에 대한 욕설을 퍼붓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여자들도 다 나를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어. 저 옆엔 데만 아니었어도 좋은 집에 장가 가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말이야.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킨 건지 애들은 하나같이 싸가지도 없고 애비 챙기는 자식 새끼 하나 없고 평생 처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애들만 안 낳았어도. 무슨 소리야. 재수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구만. 그리고 애들이 5이나 되는데 사고 치는 애들 하나도 없이 잘 키웠구만. 애들은 냅두면 알아서 크는 거 뭐 대단히 일했다고? 그 순간 여지껏 부여잡았던 이성의 끈 한 가닥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동안 반성한 게 있겠지. 잘못한 걸 아니까 예전처럼 난리치지 않고 조용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저 화풀이할 상대가 없어서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신이 저와 자식들한테 했던 잘못은 새까맣게 잊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뻔뻔하더군요. 바득바득 길을 갈며 당장 짐을 쌌어요. 친구가 얘기해준 공장을 가려고요. 고향보다 더 오래 살았던, 아니 거의 평생을 살았던 서울을 떠나는 건 막상 결심을 하니 그리 무서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어지자 남편은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수십, 수백 통 전화를 했어요. 말해봐야 벽이랑 대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전화번호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무서워하던 자식들에게까지 전화를 했더군요. 아빠인데 네 엄마 지금도 연락이 안 돼서. 엄마 지금 저랑도 연락 안 돼요. 엄마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래요. 그럼 엄마 어디 있는지 알지? 어디 있는지 얘기해봐. 급한 일이어서 그래. 아빠, 엄마가 아빠 지긋지긋해서 아빠한테서 도망친 거예요. 엄마 좀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더니. 더 들을 말도 없고 그냥 끊을게요. 제발 이쯤 하면 좀 알아들으세요. 엄마랑 저희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큰딸의 얘기를 들었을 땐 진짜로 찾아올까봐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절 찾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땐 뭐가 그리 무서웠는지. 자꾸 자식들에게까지 전화를 하기에 확실히 관계를 끊어야겠더라고요. 여보세요? 경수가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집을 나가서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어디 있는 거야? 언제 돌아올 거야? 돌아갈 생각 없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뭘 못 참는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히려 내가 너한테 실망한 거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 아니, 잠깐만. 미안해. 내가 좀 흥분했어. 근데 유나 엄마, 나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혼자선 일 구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알아. 알고 있었어. 유나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거 왜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작정 피하기만 하면 어떡하라고? 내 살 길은 찾아주고 떠나야지. 당신 살 길은 당신이 만들어야지. 나랑 애들 때문에 인생 발목 잡혔다면서? 더 이상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항상 내 탓, 아이들 탓으로 돌리고 네 인생이 망했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어. 그게 다 진심이 아니잖아. 홧김에 한 말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래?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제발 돌아와. 내가 바뀔게. 몇 번이나 그런 약속 들었어. 하지만 넌 절대 바뀌지 않았어. 그럼 뭐 어쩌라고? 나도 노력했잖아. 일단 다 알겠으니까 돌아와, 제발. 내가 진짜 괜찮은 일감 물어왔는데 빨리 시작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 난 결정했어. 나 없이 살아봐, 이제. 잠깐만. 제발. 이러다가 나 정말로 죽겠다고. 그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어. 당신이 스스로 무덤 판 거야. 이게 뭐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그래. 잘못한 거 없지. 그냥 다 내 잘못인 거로 해.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고 설득하는 문자가 몇 번 왔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선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연락이 아예 없더라고요. 완전히 연을 끊은 지 4, 5년 정도 지났을까? 저도 아이들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렇게도 바라던 평범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셋째 아들에게 다급히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이 사망했다고요. 잠시 놀라 생각이 멎었어요. 집으로 되돌아오는 차 안, 아들과 나는 할 말이 많았지만 서로 무슨 얘기를 할지 알기에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아마도 통쾌하단 말이었을 거예요. 점차 안도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전 남편이 저 대신 아이들을 찾아가서 해코지를 할까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평생 나를 벗겨먹던 그 인간이 드디어 사라지다니. 평생을 아파했던 응어리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까 해도 그 인간 덜 불쌍했던 건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더라고요. 부검 결과 사이는 복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큰 원인이었어요. 술을 먹고 전기장판에 토를 하는 바람에 얼굴에 반이 시뻘겋게 타버렸고
동맥경화도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대요. 어릴 적 언니가 경고해준 객살 팔자라는 게 이런 거였을지도요. 저는 어차피 예전에 이혼한 사이니 장례식엔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아빠라고 장례까지 치러주고 마지막 가는 모습까지 잘 챙겨주더라고요. 전 남편의 재산이랄 것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애들 아빠 명의로는 빚밖에 없어서 상속 포기를 했대요. 남편의 장례가 치러지고 나서야 우리 가족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60대 중반이 된 저는 모아둔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식들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만 많고 우유부단했던 제 성격 때문에 자식들 앞길까지 망친 것 같아 원망할 게 저 스스로뿐이네요. 진작 뿌리칠걸. 그랬으면 제 아이들도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갔을 텐데.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제가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회사를 다닐 거예요. 이제 미싱사는 후계자가 없어서 정년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명절 때 맛있는 음식 해주는 것밖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은 보잘것없는 엄마라도 좋은가 봐요.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지만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잘 살아가려고 해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저처럼 바보같이 참지 마세요. 차고는 저 하나로도 충분해요.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많이 후련하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무한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